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 두 딸의 아빠로 두 손주의 할아버지로 살고 있는 60대 후반의 구독자입니다. 어느덧 닭 키운 딸 둘을 시집을 보내고 아픈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지금처럼 잔잔하게 둘이 지내게 된 것에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일은 아무래도 딸들과의 작별이었던 것 같아요. 말도 많고 웃음도 많던 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차례로 집을 떠나고 나니 한동안은 허전하고 집이 텅 빈 것 같더군요. 아내는 딸들이 없어 영 허전하다며 가끔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정이 내가 해준 장조림 진짜 좋아했는데 민정이 없으니 반찬통에 장조림이 줄어들질 않네. 손재주도 없는 애가 끼니는 잘 차려 먹으려나 몰라. 특히나 막내딸까지 시집을 간 이후에는 더 그랬죠. 다 크고 나서도 늘 제 엄마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하루 종일 옆에서 제잘거리던 녀석이 이제 다 컸다고 시집을 가버렸으니 저도 저지만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지 이해합니다. 수정이 그 녀석은 저 좋아한다고 내가 갓김치를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가져가지도 않고. 수정이 아니면 먹을 사람도 없는데. 괜히 했어. 그냥 다 가져다 버릴까 봐. 첫째 딸은 그리 넉넉한 형편으로 시집을 간 게 아니라 그렇게 좋아하는 갓김치를 두고도 집 냉장고에 넣어둘 자리가 없다며 아내가 오직 저 하나만 보고 정성스럽게 담은 갓김치를 한 사코 마다하곤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 집 냉장고엔 주인 잃은 갓김치가 한가득이었지요. 울적해하는 아내를 위해 일부러 갓김치를 주식 삼아 제가 다 먹어버리겠다고 하면 아내는 또 그대로 혹시 가져갈지 모르니 너무 많이 먹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수정이에게 대놓고 말은 못하고 애꿎은 둘째 민정이에게 전화로 하소연을 하고는 했어요. 네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던 갓김치를 마다하더라며. 그래서 네 엄마가 밥상머리 앉을 때마다 속이 상해 내내 울상이라고. 둘째는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네와 같이 주말에 집에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아내는 금방 입이 귀에 걸렸지요. 여보, 민정이가 이번 주에 수정이랑 같이 집에 오겠대. 정서방이랑 김서방도 같이 온다는데? 얼른 장 보러 갑시다. 민정이의 솔로몬 같은 지혜로 그 주 주말에는 두 딸과 두 사위와 함께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두 딸이 집으로 돌아갈 때 딸들의 손에 한가득 장조림과 갓김치를 싸서 보내고 나서야 울적해하는 것을 멈추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늘 제가 문제이더군요. 딸들의 까르르 웃음소리로 사위들의 우렁찬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고요해지면 밀려오는 허전함을 견디기가 힘들었거든요. 아내가 뭘 물어봐도 뭘 하자고 해도 반은 딸들 생각이었습니다. 꿈을 꾼 건가 싶을 정도로 딸들과 보낸 시간이 거지처럼 느껴져 허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딸들이 다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는 생각을 하면 부모로서 서운한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아내도 저도 사람이라 서운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러다 마음을 잡은 것은 평범했던 하루의 끝에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갔던 때였습니다. 그 공원에서 오래전 이웃으로 지내던 부부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어머! 수정이 엄마 아니야? 현지 엄마!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익숙한 목소리의 뒤를 돌아보니 저희처럼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온 건지 부부가 나란히 걸으며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몹시 반가워하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조용히 아내의 뒤를 따라가 가벼운 목례를 건넸습니다. 이웃으로 지내던 당시 두 여자가 제법 친구처럼 잘 맞았던 사이였는데 이사를 오고 나서 한동안은 연락을 하고 지내더니 아이들을 키우면서 소홀해졌는지 자연스레 멀어졌었습니다. 현지 엄마는 그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 동네에 오게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웃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두 분 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현지 엄마는 아내의 팔을 쓰다듬으며 농담하듯 물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두 사람이 아이들을 시집 보내고 난 후부터 영 맥을 못 추고 있었던지라 제 아무리 밝게 인사한들 그걸 눈치채서 한 말인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도 저희 아이들 나이만한 자식들이 있었고 그랬다면 시집장가를 보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예상대로 아내가 현지 엄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수정이 시집 보내고 그래도 민정이라도 있어 허전한 줄은 몰랐는데 이제 민정이까지 보내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고 그래. 언니는 현지하고 동민이 시집 장가 보냈어? 어떻게 지내? 어쩌면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야 다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현지 엄마는 제 예상과는 달리 조금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아구 잘 됐네. 우리 현지하고 동민이도 벌써 다 갔지. 벌써 현지는 팔뚝만한 아들도 낳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그게 뭐가 허전하다고 그래? 아니 다 늙어 애들 시집 보내고 나면 두 사람이 다시 몇 년 만에 신혼도 보내고 좋지. 우리는 애들 보내고 나서 둘이서 주말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데이트하느라 바빴어. 이제는 그 좋은 날도 다 갔어 얘. 주말이면 애 안고 엄마 하면서 현지가 찾아와가지고 현지 엄마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아내는 현지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아내를 바라보았고 시선이 마주치니 괜히 웃음이 나더군요.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애들을 어디 안 좋은 곳으로 팔아넘긴 것도 아니고 다들 제짝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이 허전하다고 내내 울적해하는 것도 웃긴 일이었죠. 현지 엄마 말대로 아내와 몇십 년 만에 단둘이 살게 됐으니 다시 찾아온 신혼임이 확실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아내와 저는 울적해하지 않게 되었어요. 둘만 있는 집이라도 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딸들이 채웠던 공간의 소리는 저희 두 사람이 채워나갔습니다. 둘뿐인 목소리도 충분히 행복했었다는 것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찾은 신혼에 저희 두 사람은 조금씩 행복해져 갔어요. 아니, 아주 많이 행복했습니다. 겉모습은 어느덧 주름이 자리 잡은 늙은 부부였지만 마음만은 신혼부부였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을 키우기 전보다 키우고 난 후라 전보다 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내도 제게 말했어요. 둘이 지내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잊고 있었네. 냉장고에는 아이들을 위한 음식 대신 아내와 제가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대화를 하며 만든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볼 때마다 늘 이건 수정이가 좋아하는 거, 이건 민정이가 좋아하는 거 하며 챙기기 바빴던 아내에게 저는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하며 쑥스러운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야 어려웠지 신혼 때의 기억을 더듬어 다시 해보니 참 서로가 행복해지는 말이더군요. 헛헛했던 마음도 펼쳐내버리고 아내와 함께 깨를 볶으며 지내니 두 딸도 마음이 놓였는지 어쨌는지 차례로 손주를 가졌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만 같은데 벌써 아이를 가진 엄마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모로 감회가 새로웠어요. 첫째 딸은 예쁜 딸을 낳았고 둘째 딸은 튼실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꼬마는 아주 귀여운 개구장이가 되었지요.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놀러오는 손주들 덕에 아내와 저의 신혼생활은 금방 막을 내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주먹만한 녀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품에 꼭 안기면 그리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저희에게는 웃을 일이 많았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고 삶이 평화로우니 같은 일이 있더라도 더 긍정적으로 사고가 흘러가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이 꼭
불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것이 제게는 진정한 마음의 여유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의 오빠, 손이 처남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이사를 하게 되면서 통근을 하려다 아내와 상의 끝에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었어요. 제가 기술직도 아니었고 아내 역시도 꽤 오래 전업주부로 살다 다시 직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형님이 도와주시겠다 했었지요. 형님의 회사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지만 그런대로 저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출퇴근을 같이 하니 연애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는 제가 퇴근길에 술을 마시러 옆길로 빠지지 않으니 너무 좋다고 했고 딸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좋다 했었습니다. 몇 년쯤 지나고 나니 저는 제법 가정에 충실한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가 되어 있더군요. 형님네 회사에서 근무를 한 덕분에 저도 가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었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회사 사정이 어려웠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의 회사는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아내는 주 5일에서 6일 근무하던 것을 일주일에 3번 근무하는 것으로 줄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매일 같이 하던 잔업을 하지 못하니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기술이 없어 쉽게 이직을 못하는 사정도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월급이 밀려도 사정을 뻔히 다하니 달라는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가족인 저희가 이해하지 않으면 형님도 많이 힘드실 거라는 것을 알기에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아는 형님께서는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가고 급기야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도 제게 하루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직원들이 떠나고 나서는 제 몫의 월급을 챙겨주셨지만 받는 저희의 마음도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지낼까 하는 고민도 숱하게 하게 되었지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 차라리 마음의 짐이라도 조금 덜어드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내와 저는 매일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물론 두 딸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때 아이들은 한참 신혼생활을 하던 때인데 자기들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도 바쁘고 정신없을 터인 그 아이들에게 저희 걱정까지 짊어지게 하고 싶진 않아서였습니다. 결국 형님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고 졸지에 저는 백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 후 일자리가 잘 구해지지 않아 고민 끝에 경비 일을 하던 친구에게 연락을 해 도움을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를 안타까워하던 친구는 말과는 달리 정말로 제 일자리를 찾아주었고 면접을 본 결과 합격을 해 경비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경비 일이라는 것이 말이 좋아 경비지 그때 당시엔 더욱이 인식이 좋지 않을 뿐더러 막상 출근을 하면 하는 일이 힘들고 치사하다며 친구는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 말에 걱정도 됐었지만 가정을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었지요. 차라리 이렇게 된 게 아이들을 다 독립시키고 난 후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출근을 하는 제게 도시락을 챙겨주며 아내가 건넨 말 덕분에 더 힘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누구 신랑인지 몰라도 인물이 훤하네.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경비원이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 새어나오는 저희끼리니까 할 수 있는 그 농담 한마디가 어찌나 힘이 되던지 평소 그런 소리는 장난으로라도 거의 한 적 없던 아내가 하는 말이라 더 특별하고 웃음이 났습니다. 나름의 첫 출근이라고 긴장도 하고 힘들다는 친구 말에 기도 죽었는데 모든 걱정이 싹 사라졌죠. 그리고 첫날의 기억 덕분인지 꽤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마음의 상처 하나 없이 무난한 경비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파트 주민들이 다 좋은 분들이라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쁜 기억은 하나도 없고 좋은 기억들이 가득했었거든요. 꼭 기억에 남는 사람은 아파트에 딸과 함께 살던 젊은 아빠였는데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운다던 남자였습니다. 혹시나 애가 혼자 돌아다니면 딱 한 번만 주의 깊게 봐달라며 정중히 부탁하며 건네던 사과 한 알, 초코파이 하나. 없이 살아 좋은 건 못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아파트 길목에서 마주치는 족족 제 손에 간식거리를 쥐어주었습니다. 주로 딸과 함께 슈퍼에 갔다 오는 길에 저와 마주쳐 그 딸이 사탕이며 초콜릿 같은 것들을 쥐어주었는데 저희 집 두 딸 어렸을 적이 생각나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참으로 예쁜 부녀였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잘 지내는 부녀의 모습이 보기 좋아 유독 눈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순찰을 돌다 놀이터에 혼자 앉아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혼자 있다가도 곧 주변에 친구들이 모여들거나 어디 있었는지 모를 부모들이 나타나 아이를 챙겨주기에 그때도 그러려니 하고 있었지요. 잠깐 다른 곳을 순찰하고 다시 놀이터를 지나는데 어김없이 그 아이의 곁에도 어른 하나가 와서 돌봐주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러다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손을 내밀기에 이제 집에 들어가려나 보다 하며 시선을 돌리려던 순간 꺼림칙한 느낌과 함께 방금 본 장면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리니 아이와 남자가 사라져 있었어요. 왠지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들이 걸어갔을 법한 골목길을 따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려던 아파트 뒤 인적 드문 골목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작은 승용차 한 대와 뒷문을 열어둔 채 서 있는 남자, 그리고 그 아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나지막히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아저씨 아빠 친구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더 확신이 들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눈앞에는 우물쭈물 차에 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진 아이가 보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보이고 아이를 향해 활짝 미소를 짓는 순간 아이가 차량에 발을 디뎠어요. 저는 냅다 달려 아이를 제 등 뒤로 숨기며 물러났습니다. 당신 뭐야? 순식간에 남자가 제 어깨를 밀치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아빠의 손을 잡고 제게 사탕을 쥐어주던 꼬마아이의 단짝 친구라며 종종 저희 아파트에 놀러 오고는 했던 다른 아파트에 산다는 꼬마아이였거든요. 불길한 예감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이 아이 부모 되세요? 아이는 싫다는데 왜 차에 태우는 거죠? 그랬더니 남자가 화가 나 죽겠다는 듯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군요.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어 그런지 몸이 영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엉엉 울음을 터뜨리자 남자가 욕설을 심하게 뱉더니 뒷문을 닫고 운전석 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어요.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도망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쫓아가 운전석에 오르려던 그 남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뜯었어요. 뜯으면서도 참 뽐새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것 다 떠나서 일단 그 작자를 도망가게 하지 못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아이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자 아파트 앞을 지나가던 어느 부부가 아이를 발견하고 근처로 다가왔고 저는 그들에게 큰 소리로 소리쳤지요.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유괴범입니다! 그렇게 몇 분가량 운전석 문에 끼인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남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나서야 경찰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 열심히 조사에 응하고 나니 경찰서 문이 열리고 허겁지겁 아이의 부모가 뛰어들어왔어요. 아이를 끌어안고 울먹울먹 상태를 확인하고는 제 앞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하던 아이의 엄마. 그 부모들은 제게 살해를 하고 싶다고 말해왔지만 저는 어쩐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 상황에 그렇게 대처했을 것이라는 생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도 두 딸을 키워낸 대한민국의 아버지이기에 전 그저 제 소명을 다했을 뿐이라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에서는 표창을, 아파트에서는 현수막을 걸어주겠다 했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경비 일을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게 참 잘했다며
맛있는 고기 파티를 열어주었죠. 후라이팬에 구운 삼겹살 한 쌈에 회사가 망하고 새 일자리를 구하면서 마음고생했던 것들이 거짓말처럼 잊혀졌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었지요. 그렇게 평생토록 평화로운 채로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원할 줄 알았던 평화의 균열이 간 것은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유방암에 걸리게 되었거든요. 세상 가장 아끼는 아내에게 암이라니 너무나 지독한 불청객이었습니다. 이기라 생명의 위독한 정도는 아니었고 림프절 전이도 없었지만 아내는 6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형님은 아내의 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저와 아내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주기도 했습니다. 1차 항암을 받을 때까지는 아내의 뜻에 따라 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얼마나 걱정할지, 얼마나 놀라서 괴로워할지 알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지만 1차 항암이 생각보다 괴로웠는지 몸에 털이 다 빠지거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증상이 있어 결국 눈치 빠른 둘째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지요. 저희 집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처음 아내가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도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볼 때에도 저 역시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지만 딸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울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안간힘을 쓰고 눈물을 참았어요. 딸들은 모든 생활을 멈추고 집에 들어와 아내를 돌보겠다 했지만 항암 2차 만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각자의 가정을 뒤로하고 엄마를 돌보겠다는 딸들을 아내는 그냥 두고 보지 못했고 결국 엄마의 등살에 못 이긴 딸들이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속이 느글거려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도 있지만 아내가 제일 꺼려했던 것은 1차 항암이 끝난 후부터 찾아왔던 탈모 때문에 짧게 밀어버린 머리를 보여주는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딸들은 물론 엄마의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는 뭘 먹고 자랐기에 머리를 이렇게 밀어놔도 예뻐? 하며 진심이 담긴 말을 건넸지만 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밀 때 아내는 제게 말했었어요. 암이라고 해도 치료만 잘 받으면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빡빡 머리가 되고 애들까지 다 제껴두고 달려와 내 옆에 붙어있는 걸 보니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아.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싶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 강해져야 하는데 나는 애들한테 그래도 엄마인데 애들이 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걔들도 겉으로는 엄마 예쁘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질 거야. 늘 나한테 파마머리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하던 애들인데 민머리가 예쁘다고 하고 있으니 여보, 애들 집에 가게 당신이 좀 도와줘요.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지 모르는데 나는 애들한테 내 힘든 모습, 못난 모습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할 수만 있다면 당신도 안 봤으면 좋겠어. 아내의 말에 저는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자식에게 바싹 밀어버린 머리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은 100번 이해했지만 마음 같아서는 저까지도 안 봤으면 한다는 그 말이 저를 덜컥 겁이 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면 정말이지 아이들이 모든 생활을 뒷전으로 하고 아내의 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내를 더 우울하게 만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라면 아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해줄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항암 치료하는 엄마를 두고
어떻게 웃으며 사냐는 둘째 딸의 서러움에 바친 말은 저를 흔들리게 했지만 정녕 아내를 위한다면 제가 아이들을 설득해야 했지요. 그렇게 저까지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니 첫째가 울면서 둘째를 끌고 가다시피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을 나서는 아이들을 배웅하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울지 마. 엄마는 아빠가 옆에서 잘 보살필 거야. 보고 싶으면 이전처럼 한 번씩 내려와서 보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너희 엄마 안 죽어. 너희들 말대로 엄마는 머리를 바싹 밀어도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야. 아빠가 옆에서 잘할게. 엄마 지금 죽는 병 걸린 거 아니야. 치료 다 받고 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제 말에도 둘째 딸은 말없이 울기만 했고 첫째 딸은 그런 둘째를 토닥이며 그래, 우리가 너무 이러면 엄마 죽는 병도 아닌데 꼭 죽는 병 취급하는 것 같잖아. 그만 울자. 우리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딸들은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딸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저 자신에게 다짐한 것처럼 아내의 곁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후 아내가 한 달에 한 번꼴로 6일에서 10일에 걸쳐 총 4회의 항암 치료를 받고 5회 치료를 앞두고 있었던 무렵 아파트 순찰을 돌던 도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치게 되어버렸죠. 넘어지고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나 아프면 안 되는데, 멀쩡해야 하는데 였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까지도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제발 멀쩡히 일어나 걷게 해달라고. 그런데 너무 늙어버린 탓일까요? 넘어진 자세 그대로 다리가 너무 아파왔습니다. 통증에 놀라 저도 모르게 다시 주저앉을 정도였어요. 세상이 원망스럽더군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 조금만 조심할걸. 조금만 더 살펴 걸을걸.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학생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으로 갔지만 당분간 깁스를 하고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경비일도 당장 나갈 수가 없었어요. 상황을 설명하면 다 나을 때까지 휴가를 받아볼 수 있을까 했지만 그게 될 리도 없었어요. 저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아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걱정이 됐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아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이라도 최대한 잘 나아보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힘든 아내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저는 그 다리를 하고서도 여기저기로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깁스를 한 채로 새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죠. 퇴원하는 아내를 맞으러 갈 적에만큼은 걸음걸이를 제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숨겨지지 않았고 제 다리를 본 아내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된 것이냐 캐물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청객 같은 암에 걸린 아내에게 제 부주의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정말 창피하고 미안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희는 한바탕 눈물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인 것 같아. 여보, 미안해. 아파서 미안하고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당신을 오빠네 회사에 데려간 것도 그것만 아니었으면 당신이 힘든 경비일 시작하지 않아도 됐을지 모르는 건데 내 걱정에 밤잠 설치느라 일하다 넘어지기나 하고 모든 게 다 미안해. 나를 만나 당신이 고생한다. 병 걸린 사람보다 아픈 사람보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힘들고 괴롭다던데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해.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모든 것이 다 자신의 탓이라고 하더군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어깨를 두드리며 우는 아내를 달랬지만 제 가슴이 아픈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왜 그래? 누가 들으면 당신이 정말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내가 힘들긴 뭐가 힘들고 괴롭긴 뭐가 괴로워요. 나는 그냥 당신이 하루빨리 치료를 다 받고 좋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바보일 뿐인데. 그런 말도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요. 미안해 하지 마. 작고 이 어린 당신이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걸 내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속상할 뿐이야. 미안해 하지 마. 내가 더 미안해. 제가 못난 사람이라 아내를 이토록 울게 만든 것 같아 미칠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픈 아내도 능력 없는 제 처지를 비관하는 저도 모두가 지쳐 있었던 시절이었죠. 아내는 입이 쓰다며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달달한 음식을 자꾸 찾았습니다. 하루 종일 불편한 속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먹였어요. 부종으로 몸은 퉁퉁 부어있고 무기력함에 아무 의지도 없어 보이는 아내가 마음에 쓰였지만 5차 항암 치료를 위해 저희는 또 병원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3차까지만 해도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렸던 아내가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에 마음이 조금 괜찮아진 건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내는 극도의 우울함에 무기력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면역병원에 입원시키고 나오는 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병원 앞 바닥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냥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가리기만 한다는 것이 꽤 오랜 시간이 지체되었고 나중에는 소리를 내어 울고 있었죠. 아내의 지쳐있는 무표정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군요. 선생님, 이거라도 드세요.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한 중년의 남성이 제게 음료를 한 잔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를 생각하면 물 한 잔도 넘길 힘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뜨려 하자 그 남성이 제 손에 음료를 억지로 쥐어주고 말했습니다. 슬퍼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 집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있었어요. 8차까지 항암을 받고 얼마 전에 퇴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암을 이겨내보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치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약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런데요, 우리라도 강해져야 아픈 사람도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힘들 때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정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너무 오래 울고 계시는 게 남일 같지 않고 마음에 걸려 실례인 줄 알면서도 오지랖을 부렸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집사람이 완전히 다 나은 것은 아니지만 같이 힘을 냈으면 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힘이 됐습니다. 못난 마음이었지만 저희만 이런 슬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우는 모습에 그렇게라도 위로를 받으라고 일부러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더군요. 고맙다고 꾸벅 인사를 하고 음료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옷을 갈아입고 밖을 나섰죠.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소개해주겠다는 일은 한 회사의 경비 일이었어요.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제가 다리를 다쳐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을 알고 친구가 잊지 않고 연락을 준 것입니다. 낮에 병원에서 제게 위로를 건넸던 남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따뜻한 말의 기운을 받아 꼭 면접에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다시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고 가는 주민들이 많은 아파트 경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지 않은 규모의 회사 경비 일이었어요. 면접에 붙어
아주 조금은 홀가분한 기분으로 첫 출근을 하던 그날 아침. 첫 출근부터 회사 바로 앞에서 지갑을 하나 줍게 되었습니다. 분홍색 바탕에 매듭이 달린 지갑. 회사 앞에 떨어져 있었으니 분명 회사 직원의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우선 경비실에 지갑을 보관하고 직원들의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비실에 지갑에 있으니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소식을 전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직원 하나가 경비실을 찾아왔더군요. 저희 둘째 딸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습니다. 혹시 분홍색 지갑 맞아요? 저는 서둘러 지갑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지갑을 획 하고 낚아채더니 고맙다는 말도 없이 사무실 쪽으로 등을 돌리더군요. 선의를 베풀고 난 후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지 않은 지는 꽤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려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다시 등을 획 돌리고 돌아서더니 제게 다가와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기요. 지갑 안에 있어야 할 돈이 없는데요? 제 돈 어쨌어요? 자기 지갑 안에 돈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제게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걸 나한테 묻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 차분하게 되물었지요. 얼마가 들어있었느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20만 원이 있었어야 하는데 없다며 대체 돈 어쩌신 거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억울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냥 주워서 보관한 것뿐이라고 말을 했지만 도통 제 이야기를 들어주질 않고 언성만 높일 뿐이었습니다. 힐끔힐끔 사무실 창문 사이로 직원들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느껴졌고 물류 직원들은 창고에 가다 말고 멈춰서서 저희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더 큰 소리로 따져 물었어요. 아니, 저를 도둑으로 몰고 가려는 말들이었습니다. 왜 대답을 못하세요? 이 안에 있던 제 돈 어쨌느냐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 경찰에 신고할게요. 사무실에서 내려온 몇몇 직원들이 진정하라며 그 직원들을 붙잡고 말렸지만 끝내 경찰을 부르고 만 그 직원. 너무 황당했지만 정말 제겐 잘못이 없었고 떳떳했으니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경비원으로 첫 출근을 한 날 도둑으로 몰렸다는 것이 크게 마음에 걸릴 뿐이었죠. 곧 이어 경찰이 회사에 도착하니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자그마치 경비원으로 취직을 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다니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없이 살아도 떳떳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나였는데 그냥 도둑으로 몰리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식은 더 억울했습니다. 어쩌면 출근 첫날 만에 억울하게 잘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 직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대표님! 그때 검정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대표님이라는 말에 괜히 저도 바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대표님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이런 식으로는 첫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았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제게 한 번, 대표님에게 한 번 머물렀어요. 저 사람 어쩌냐 하는 듯한 표정들과 수근거림. 그런데 그때 저를 발견한 대표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아오더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웅성웅성 직원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저 역시도 무척이나 당황하고 말았지요. 제가 생각해봐도 상황상 대표님이 제 손을 잡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모두가 사색이 되어 상황을 파악하려 눈알을 굴리던 도중 대표가 벼랑간 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당황스러운 소리가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저 기억 안 나십니까? 아영이 아빠입니다. 지난번에 소망 아파트에서 유괴당할 뻔했던 꼬마아이요. 선생님께서 구해주셨던 그 아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성함도 얼굴도 다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경비 직원분이 새로 오셨다 해서 생각 없이 이력서를 들여다봤다가 깜짝 놀라 출근하던 길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선생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 제가 다 아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 불찰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남자가 아파트 근무 시절 제가 구해주었던 그 꼬마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신기함보다도 당장 제 앞에 무릎 꿇는 상황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먼저였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른 채 여전히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얼마나 당황스러우셨냐며 사과를 건네오는 대표님. 경비실 앞은 소란에 빠졌습니다. 얼른 일어나세요, 대표님. 아유, 직원들 다 보는데. 일어나세요. 저는 괜찮아요. 직원들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대표님을 바라보았죠. 그 시선을 느꼈는지 대표가 자리에 일어나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제 딸이 유괴될 뻔했을 때 구해주신 그분입니다. 이런 분이 돈을 훔쳐갈 리가 있을까요? 명확한 앞뒤 상황, 증거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을 저희 회사 직원들이 만들어냈다는 게 대표로서 참 부끄럽고 창피하네요. 올라가서 업무들 보세요. 그 말에 직원들이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에 그치지 않는 대표님은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던 직원을 인계하며 말하더군요. 저희 직원이 지갑 속 현금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찾을 방법이 있냐고. 회사 앞에 CCTV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직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경찰과 그 직원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대표가 제게 다가와 무언가 말을 하려던 그때 대표님을 찾는 손님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회사는 요란했어요. 처음부터 상황을 지켜봤던 직원들이 대표님이 말하던 CCTV를 통해 제가 지갑을 열어보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여기저기 이야기를 퍼뜨린 것입니다. 정말 제가 지갑에 손을 대지 않았고 게다가 대표님 딸을 구해줬던 분이라고. 심지어 그 직원이 알고 보니 그 돈이 집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제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오는 통에 모두가 뒤집어졌습니다.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직원이 하루아침에 회사를 잘리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증거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간 건 100번 잘못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오는데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적에 매일 덜렁거리며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던 둘째 딸 생각도 나고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겪어봐서 저 또한 잘 알기에 미안하다고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 직원을 용서하고 싶더군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대표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용서를 해주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잠시 고민하던 대표가 제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제가 가타부타 말을 얹을 필요가 있나요? 당사자인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 직원 해고권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어쩜 선생님께서는 이토록 마음까지 깊으실까요?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쑥스럽던지 하루 종일 직원들 입에 칭찬으로 오르내는 것도 쑥스러웠는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 더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리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아니라고 허허 웃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대표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지요. 제 월급을 100만 원이나 더 올려주려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하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희 딸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저 직원의 미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인데요. 몇 년 전 그 일이 있었을 때부터 사례를 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모자라 회사 직원을 위해 좋은 결심까지 해주시니 당연히 월급을 더 올려드려야 맞다고 봅니다. 원래 계약 시 월급이었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받아주시고 건강 다 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회사에서 오래오래 근무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인연을 이어가다 저희 딸 얼마나 잘 크는지도 종종 보시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건강히 잘 자라고 있는 아이잖아요. 저도 선생님처럼 좋은 분과 오래도록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정당하게 제안드리는 연봉입니다. 대표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누군가 내게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대표님의 말대로 아이가 건강히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순간마저 항암의 고통에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아내 생각이 났어요. 저는 대표의 말에 고민하다가 넙죽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도움을 받았더라도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말이 한 달에 100만 원이지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면 그 금액도 어마무시할 텐데 제게도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100만 원이 더 오른 금액으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돈으로 아내의 치료비를 보태고 긴 시간 항암 치료를 받느라 지친 아내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총 6회의 항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잘 견뎌내고 일상 속에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아직 완치가 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암이 걸리기 전처럼 맛있는 것도 잘 먹고 활짝 웃으며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딸들은 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제게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경비라고 해주더군요. 물론 그 뒤에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 그때는 왜 경비 일을 하는 걸 숨겼느냐고 잔소리도 곁들였습니다. 뭐가 됐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요즘입니다. 경비 일을 하는 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눅들어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어떤 찰나의 순간에 저의 사소한 도움으로 누군가는 인생이 바뀌거나 누군가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표를 찾아가 자르지 말라고 부탁했던 그때 그 직원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제게 찾아와 인사를 건넨답니다. 그 밝은 웃음 하나 덕분에 저도 웃으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서로에게 상부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는 피부가 팽팽하지도 않고 힘이 세지도 않은 많이 늙어버린 저이지만 사소한 일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이 직업이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타인을 도우며 살 수 있는 건강한 경비 아저씨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